3부는요, 저희가 긴급 점검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생기면서 지금 국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에 러시아 유라시아 팀의 정민현 부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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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요즘에 여기저기서 문의도 많을 것 같고 찾는데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뭐 좋은 영향은 아닐 거고, 네,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랑 이제 개별 기업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래 제한,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변화하는 것도 살펴봐야 되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서 가격이 변동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품 가격이 변동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마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대화 중에 네. 말씀드릴 것 같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절한 지원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수입, 그러니까 교역이나 투자 측면에서 크게 뭐 줄어들거나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가격이 변동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클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이라 하시면 에너지 가격이나 예, 공유 가격. 맞습니다. 하나가 이제 에너지 가격이겠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는 러시아가 세계에 공급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뭐 10에서 2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를 세계에 공급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네.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직접 수입하는 원유와 천연가스는 수입 비중으로 봤을 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얼마나 되나요? 해마다 등락은 있지만 네. 5%에서 10%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변동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화석 연료의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그래도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아직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앞으로의 이제 미래 가격 상승에 대비한 수요 견인의 가격 상승이라고 보여요. 근데 만약 공급 충격까지 현실화되면 비용 상승이 훨씬 더 될 거고요.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화석연료의 수입 비중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화석연료를 거의 전량 수입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용 상승 문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비용 상승 문제만 야기되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구조적인 문제로서 생산성까지 만약에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정말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그럼 네. 자료를 보면서 좀 아니 그 자료는 그러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딱히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실 필요 네. 예, 이거 네. 그냥 그러면 대화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부분이 전통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증권시장, 저희는 증권시장에 있다 네네. 보니까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생각보다는 되게 잘 버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우리가 그걸 가공해서 다시 팔고 반도체 비중도 높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옛날만큼 영향을 덜 지금 반영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연구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지금의 이 정도가 그렇죠. 아직은 훨씬 덜 반영한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신가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물론 뭐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예, 이게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네네. 이제 뭐 일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럼요. 네. 그 자산 시장에서 지금의 리스크가 얼마나 반영됐다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안 그래도 환율 좀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시장에서 가치가 좀 절하됐는데 좀 평가 절하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뭐 이 상황이랑 계속 비슷하게 유지될 거냐? 저는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사태의 추이에 따라 정말 에너지 제재나 다른 뭐 비슷한 제재 때문에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면 제가 봤을 때 원화가 더 평가절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우리나라는 이제 뭐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그러면 환율 시장이 또는 뭐 자산 시장이 요동칠 것이냐? 예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아마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건하게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럼 일단 제일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신가요?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아마도 그런 것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로 보시고 두 번째로 꼽자면 또 다른 거는 두 번째는 이제 좀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아. 이제 우리나라가 러시아 경제랑 그 교역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교역하고 직접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훨씬 더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러시아랑 미래에 좀 협력이 유망한 분야가 있다. 특히 그 협력이 유망한 분야가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분야라면 대표적으로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디지털 부문의 협력인데 제가 봤을 땐 디지털 부문 협력이 유망하거든요. 기술적 비교 우위, 이제 뭐 정책적 측면, 이제 경제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살펴봤을 때 굉장히 유망한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로 협력이 기회가 있어서 협력의 어떤 수혜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상실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경제적 손실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그럼 일단은 에너지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예. 보시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에너지 수출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제재가 계속되면 아직은 러시아 지금 이 수출이 줄어들지는 많이 줄진 예, 않았죠. 맞습니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네.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네. 일단은 현재 수출을 어느 정도를 하고 있고. 예. 네, 그거부터 좀 러시아 설명을 경제 해주시면. 전체 네. 상품 수출에서 네.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예전에 더 높았고요. 그쵸. 거의 뭐 60%, 70% 네. 상품 수출에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체 경제에서 그 밸류 에디드로 따졌을 때 화석연료 판매가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네.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세계에 공급하는 비중이 화석연료가 대략 10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10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데 뭐 15%라고 쳤을 때 네. 그게 15%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만큼 이제 가격이 오를 거고요. 왜냐하면 수요가 동일했을 때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면 뭐 탄력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이 오르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거기에 또 수요가 또 증가하면 미래에 또 더 불안해서 수요가 또 증가하면 더 가격이 훨씬 더 올라서 지금 뭐 150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라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또 어느 정도까지 제한될 거냐 수출이 그거는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수출이 뭐 어느 정도 줄어들면 글로벌하게 에너지 시장의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아니 준다는 지금 뭐 그런- 공급이 줄어들지도 않았는데도 네. 가격이 지금 그렇게까지는 이게 가격이 예측하기는- 교란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공급이 실제적으로 줄면은 아마 훨씬 더 큰 가격 상승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실제 그 공급 차질이 일어나지도 않았음에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113불 합리적으로 기대한 경제 주체가 네. 수요를 늘렸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공급 충격까지 공급이 감소하기까지 하면 당연히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상승. 네.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은 에너지에 대한 제재는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전망하시기에는 에너지에 대한 제재도 그럼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뭐 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보세요? 서방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제 유럽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랑 그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통계마다 살짝 다르긴 하지만 대략 3분의 1 뭐 또는 40%까지 네. 차지한다라는 통계가 있으니까
당장 에너지 제재를 해서 그만큼 수입을 못 산다면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그쵸. 가격 상승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점점 탄력적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수요가. 우리도 예전에 그 오일 쇼크 때 1970, 80년 오일 쇼크 때 단기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컸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그 충격이 점차 사라졌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기에는 굉장히 충격이 클 거기 때문에 에너지 제재는 조심스러울 거다. 실제로 EU에서 발표한 제재, 금융 제재를 보면 그 러시아에서 제일 큰 은행이 스베르방크라는 은행인데 러시아 전체 은행 자산의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은행이죠. 네. 그 시중은행은 국영은행인데 이번에 금융제재에서 좀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일단 네.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 해당 은행을 통해서 유럽에서 이제 에너지 대금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당장 거기도 금융 제재를 하면 지금 당장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니까.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 에너지 대금 결제는 6월 24일까지로 유예 기간을 길게 뒀거든요. 네. 다른 그 금융 제재 유예 기간은 한 달, 보통 한 달인데 그런 걸 보면 이제 미국도 비슷하고 좀 저보다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태 추이에 따라서 에너지까지 제재가 될 가능성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화석연료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더 잘 대응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에너지를 제재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을 통한 이제 뭐 거래 비용을 간접 제재, 징겨서 간접 예. 제재할 수도 있고 이제 비즈니스 엠바고, 그러니까 수출 통제, 네. 수입 통제처럼 아예 우리 수입하지 않겠다. 또는 러시아 입장에서 먼저 그 협상력을 제고하거나 위협 수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러시아 측에서 먼저 수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화석 연료를 특히 유럽이 이 정도 높잖아요. 유럽에 네. 수출하지 않겠다. 또는 유럽의 수출을 니네가 혹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걸 하면 그 수출한 나라에게 또 세컨더리 보이콧처럼 제재를 네.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아예 그렇게 예, 직접적으로. 예, 맞습니다. 예. 당연히 그 후자가 더 충격이 네. 빨리. 예. 네. 만약에 러시아에서 진짜로 옛날에 그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 했다가 뭐 망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봉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럽에서 그 에너지 모자라는 거를 뭐랄까 상쇄할 수 있는 무슨 지역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폴레옹 시대 대륙 봉쇄령처럼 기본적으로 경제적 고립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경제적 고립이 그럼 어떤 의미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질문도 또 그거는 그 대체 그 수입선, 네.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에너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알아보니까 원유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보다 더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원유 공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오펙 의 어떤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증산 합의 안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에도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돼 있어서 단기적으로 기존 공급 계약을 다시 철회하고 계약을 맺기 어렵다. 세 번째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채굴이 좀 즉각적인 채굴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증산하는 게 그래서 원유가 천연가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미국이 셰일가스 굉장히 많이 수출하죠. LNG 형태로. LNG가 아니라 그렇죠. LNG 예. 형태로. 그래서 그 유럽으로의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호주도 많이 굉장히 수출하거든요. 천연가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주로부터 천연가스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데 네. 호주도 유럽에 제재에 동참했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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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가격 상승이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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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에너지를 그러니까 만약에 고립을 하면 결국 재고를 갖고 일단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나라는
보통 유럽 같은데 혹시 뭐 얼마치 재고를 갖고 뭐 이런 거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예, 그 모르시죠? 예. 비축분에 대해서는 저는 혹시 잘 한국은 모르겠어요. 얼마나 제가 하나요? 듣기로는 약 100일 정도 한국이 100일 예, 정도예요.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기술은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매 위원님께 물어봤는데. 저한테 물어봤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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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지금 딴 걸 찾아보고 있는 중에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네. 당황했네요. 100일 정도란 말씀이시죠? 네, 비슷할 것 네.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지금 에너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되게 이제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제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말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만 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스위프트 규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때문에 제일 큰 은행은 지금 어쨌거나 못 막는 거잖아요. 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재를 한다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EU나 미국은 나토나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글쎄요, 뭐. 네. 뭐 지금도 2014년 크림 사태 때 가해졌던 서방의 제재랑 비교하면 네. 훨씬 더 여러 의미에서 훨씬 더 높은 강도. 그 다음에 지금 또 그때의 제재와 비교하면 제재 참여국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발표했고, 그러니까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굉장히 강한 수준의 제재인데 스위프트 제재가 역시 이제 그 제재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 가장 실물 경제에 주요하게 타격을 주는 건 역시 금융 제재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제재를 조금 더 죄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러시아가 2014년과 비교했을 때 재정 여력, 그다음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훨씬 더 경제 펀더멘탈이 강해졌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처럼 전방위에 컴프레hen시브 생션을 오랜 시간 동안 견뎌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러시아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정도는 시나리오상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보면 예측을 했을 법도 하잖아요. 글쎄요, 저는 제가 뭐 푸틴 대통령이랑 네. 텔레파시하고 그런 사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예상보다는 더 강력한 규제예요. 네. 제재예요. 제 예상보다. 근데 사실 이제 네. 제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사실 러시아가 그만큼 강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맞습니다. 깨고 맞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도 이번에 러시아의 이번 액션은 생각보다 맞습니다. 강했죠. 제가 2월 초쯤에 저희 연구원의 그 현안 대응 자료로 어떤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도 그때 현지, 그러니까 미국과 서방과 러시아 현지 전문가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제 저희 뭐 경제적 측면에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한 겁니다만 네. 했을 때 전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에서 스위프트 전면 배제 이거 어렵다.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상호 모두에게 손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고 예측했는데 이거 뭐 다 예측이 틀렸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건 저만의 예측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 맞아요. 대다수의 예측이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말 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재가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강한데 근데 제재가 더 강한 제재가 간다면 아마 금융 제재가 조금 더 만약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더 강한 게 금융 제재에다가 뭐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같은 게 오면 러시아가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경제 펀더멘탈, 왜냐면 루블이 지금 110이고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잖아요. 금리 뭐 이상하고. 네. 증권 시장 문 닫고 이러고 있는데 맞습니다. 뭐 뱅크런 있다고 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중요한 질문이고 지금 러시아가 그 기준금리를 이제 키 레이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8.5%에서 2월 초중순에 9.5% 1% 올리고 2월 16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0%를 올렸어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크다고 봐요. 그렇죠. 외환 보유고 6,300억 달러 정도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 러시아 경제 규모에 비교를 했을 때. 그런데도 20%까지 올렸다. 네. 거기다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캐피탈 컨트롤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외환 보유고가 충분한 국영 기업을 대상으로 80%를 이제 달러를 또는 그 외환을 루브라로 바꾸라고 했거든요. 여기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선제적으로 이제 자본 유출을 막는 거. 거고, 두 네. 번째는 당연히 이제 환율 방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루블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세 번째는 EU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앙은행에 대한 제재까지 했어요. 자산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네. 이제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면 그 외환 시장 개입의 역량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업에게 맡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간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하게 하고 있다. 외환 보유가 그렇게 충분한데도.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할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소비랑 투자가 위축될 거예요. 총수요가 일단 먼저. 그 다음에 투자가 고용이 만약에 많이 위축되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쉽게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6,300억 달러의 자산 외환 보유가 굉장히 높지만 자산 동결이나 금융제재, 포괄적인 금융제재 때문에 약 4천억 달러 정도를 지금 자산 동결된 걸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정부 채무와 국채와 회사채를 다 합친 게 약 1,350억 달러, 1,4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2,300억 달러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자산 동결되지 않은 거 거기에서 1,400억 달러 정도를 갚아야 된다. 물론 원유, 천연가스 팔면 거기서 이제 달러가 들어오는데 네. 뭐 아주 호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2014년과 비교해서 러시아 경제가 펀더멘털이 강해졌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 강도 높은 제재 그리고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제재에서 경제적 불입 상태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 정말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에너지 제재까지 가해지면 장기적으로 실물 경제도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 거고요. 쉽지 않을 그러면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점쟁이 아니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제재를 가할지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은 안 되지만 그럼 가정을 해서 이게 이제 길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유가가 정말 극단적으로 한 150불 갔다. 요런 일이 몇 달 안에 발생을 했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요. 네. 위원님 보시기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경로로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나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전문가 아니면 제가 어디서 이런 질문을 시각이 하겠어요?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시각이 네.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급 측면에서 보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공급 측면에서 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생산성 문제를 수익성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봐요. 모르겠습니다. 150달러, 배럴당 150달러. 그렇게 되면 결국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건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과 투자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실업률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화석연료는 거의 모든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사용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라서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덩달아서 이제 상승할 겁니다. 그럼 이제 수요도 같이 위축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미치는 피해가 생산 측면, 공급 측면에서 기업별로 분명히 다를 겁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화석연료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 비중이 높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교역이 중요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라고 하는데 교역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한 중요성이 크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필이면 화석연료를 거의 전량 수입하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제조업 부문에 타격이 있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 수출 생산 비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특히 더 악영향이 있을 거다. 근데 제조업 부문에서도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아마 대기업보다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더 클 거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 80% 정도 제가 들었는데 네. 그 기업의 개수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
부문에서 또 하필이면 화석 연료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비용 측면에서 좀 중요성이 큰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일수록 중소기업이 네.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특히 이게 장기화되고 그러면 이제 비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생산성까지 많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차원의 선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산업별로 보면요, 그 일부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 뭐 팔라듐 이런 거를 이제 러시아에서 들여온다라고 하는데 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러시아랑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공급난이 좀 촉발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이 경제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안 좋은 습관인데 네. 다른 조건이 이제 동일할 때라는 항상 가정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너무너무 많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저는 또 이제 머리도 안 좋기 때문에 좀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그러니까 그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가 또는 이제 원자재가 수급이 안 된다. 그럼 당연히 공급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최종재에 쓰이죠. 자동차도 그렇고, 네. 뭐 가전제품도 그렇고. 이제 그럼 당연히 연쇄적으로 그런 상품들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산량은 줄고 관련 최종재까지 생산량도 줄고 가격은 올라가는 거의 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닥치는 거죠. 공급난이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네.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제일 걱정되는 거는 역시 그럼 석유화학 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에너지 수입이 많은 분야. 석유화학도 그렇고요. 네. 수출 전반적으로 다 예, 같이 맞습니다. 받는다. 예, 석유화학도 그런데 뭐 특히 석유화학이 아마 심하게 영향이 타격을 있을 거고, 받을 수밖에 전체적으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업도 영향을 받아요. 제가 아까 제조업을 강조했지만 네. 서비스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송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가 중요하잖아요. 네. 뭐 항공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냥 그 운송 전반적으로 그래서 항공 운송 같은 경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이게 너무 예민하고 양쪽 다 지금 한 발 더 나가면 양쪽 다 타격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요 정도 텐션으로 어. 약간 애매하게 유가가 높기는 높죠. 지금 현재도 113불 요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런 상태로 장기화된다라면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적 영향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그것도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실물 부문에 이제 그 파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대 이상의 충격이 그렇죠.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기대가 만약에 합리적인 기대가 실제로 정말 맞는 결과로 나오면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영향은 크지 않겠죠.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도 그렇고 실물 부분에 미치면 왜냐하면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이 이 기대에 맞춰서 모든 걸 최적화해서 공급 계획도 짜고 소비 계획도 짜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공급 생산할 테니까. 그렇지만 뭐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진 않으니까.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가가 높게 계속되면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선 좋지 않죠. 네.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러시아를 투기 등급으로 강등했다라고 뉴스가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악재가 계속 얼마나 이런 게 이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행위는 이제 계속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뭐 컨설팅 회사나 이제 그 회사들이 웨이팅하는 걸 좀 별로 이렇게 딱히 믿는 편은 아니고요. 뭐 그게 어떤 베이스로 이렇게 분석해서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저 경영학한 사람은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게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기준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실물 경제나 자본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혹시나 기회 요인이라고 할 만한 건 있을까요? 굳이 찾아보면 네, 이 어려운 상황에 제가 또 굳이, 이런 굳이 질문하기도 찾아보면 참 민망한데 제가 좀 네.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 사항 중에 하나가 EU에서 지금 사실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랑 오랫동안 기술 협력을 한 경험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공식 제도보다는 비공식 제도가 중요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네. 협력 역사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국가가 프랑스도 최근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러시아랑 같이 디지털 부문에서 기술 교류나 협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협력 역사나 경험이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사태 이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기술 협력을 하고자 했을 때 좀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EU에서 뭐 이것도 이제 그 이유가 배경이 다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러시아와 그런 이제 첨단 산업에서 기술 교류나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것을 제재의 일환으로 생각해 본다, 논의하고 있다라고 네.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제재로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해당 부문에서의 기술 교류나 기술 협력이 유망해질 수 있죠. 특히 중소기업 협력이, 특히 I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협력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잘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러시아 투자나 러시아 이제 교역은 대기업이 리드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 협력 활성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에서의 협력이, 디지털 부문에서 협력이 우리나라와 러시아와의 협력이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EU에서 그런 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랑 좀 더 잘할 수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 우리도 같이 제재에 동참하지는 그래서 그것도 네. 문제죠. 문제인데 문제인데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공식 제도가 공식 제도보다 중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쟁이나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져서 기대 수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투자도 줄고 무역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태 때문에 러시아와 협력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만큼 정부의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산업계나 정부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마지막 저희 마무리 예. 질문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뭐 단기적으로는요. 환차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환차손 문제에 대비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왕이면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피해 규모별로, 그다음에 이제 좀 기업 규모랑 다 고려해서 좀 네. 선별적으로 진짜 필요한 기업에게 선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 제재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그 결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이 플로우가 경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본의 그 흐름이. 네. 그래서 그런 피해도 당연히 대응하는 역량도 중소기업이 또 열악할 거기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 단기적으로.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보조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 제재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생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산 보조가 필요하고, 생산 보조를 함으로써 생산의 타격을 줄임으로써 생산성 악화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선별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위주로 제조업 회사 중에 수출 위주로 하는 생산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생산 보조하는 지원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산자부도 기재부도 그렇고 지금 다 대비책을 다 잘 마련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네. 또 정부가 워낙 능력이 뛰어나고 네. 또 순발력도 있는 집단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 연구위원님 모시고 제가 좀 초반에 일부러 지금 시장에서 불안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어서 이 극도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면 어떻겠냐 이런 네.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요. 네, 마지막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이 합리적인 많은 시장 참여자와 책임자들이 또 대처를 잘 하시리라 믿고 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글쎄요, 뭐 존재이가 아니고 제가 만약에 미래 시장을 정확히 아니, 전문가님께서 좀 위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데 그걸 제가 만약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 끝내 저한테 위안을 주지 않으시고 네, 위원님은 해석하시죠 저희가. 네, 저희가 알아서 해석하는 네. 걸로 각자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 사태가 이렇게
단기간에 끝날지 알 수 없으나 뭐 길어지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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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돼요.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